자, 16번 봅니다. 다음은 관세법상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야, 이거 안 봐도 나온다. 관세법 14조. 수입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수출 관세는 없고 반송 관세도 없었죠. 그래서 관세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통관이라면 수입과 수출, 반송 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관세법 제14조에 의해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 관세만 있을 뿐 수출 관세, 반송 관세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세법은 뭐라고요? 수입 관세법이라고요. 되겠죠? 수출 물품에나 반송 물품에는 거의 제재가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조금밖에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다 수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세평가, 수입에 대한 내용이죠. 왜? 과세 표준을 평가하는 거잖아. 얼마 관세 때릴까? 관세는 어디에만 낸다고? 수입에만 낸다고. 그죠? 모든 게 다 수입에 관련이 있어요. 관세법은. 1번 맞고요. 2번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뭐 무상 샘플에 대해서 약간 실제로 뭐랄까 그 실제 직장에서 해외 영업팀이라든가 구매팀에 하신 분들은 무상 샘플 관세 안 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관세는 부과해요. 무상으로 수입하더라도 관세는 부과한다. 여기서 무상이란 말은 예를 들어 샘플로 내가 청바지를 샘플로 받았어요. 아니면 노트북을 거래하려고 노트북 샘플을 받았어. 근데 그것은 수출업자와 지금 한국에 있는 수입업자 사이에 결제 방식이 공짜로 준 것이지, 즉 무상인 것이지 무상으로 준 청바지가 가치가 0원짜리예요? 아니죠. 노트북이 무상으로 들었으면 그 노트북이 빵원짜리입니까? 여러분들 빵원 주고 노트북 살 수 있어요? 견본품이라도? 전시차 빵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죠? 수입물품 자체의 가치가 무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세평가는 뭐라고 했었죠, 제가? 해당 물품의 가치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라고요. 만약에 무상이라면, 결제 방식이 무상이라면 전부 다 관세를 안 매긴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면 관세를 누가 낼까요? 세관에대 신고할 때, 이거 1,000억짜리인데요. 우리 공짜로 거래했어요. 이거 3천이에요. 공짜입니다. 관세 매기실 거예요? 공짜인데? 다 이렇게 하고 관세 안 낼 거잖아. 그러니까 결제 방식,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관없어. 다만 이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관세평가 때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기억나시면 대단한 거고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방법칙 거래방법을 적용을 했었고 그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됐어요. 일방법칙 거래가격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거래가격이 빵원이잖아. 그럼 그 빵원을 갖다가 관세평가상 거래가격 과세가격으로 인정을 하면은 관세가 0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 예를 들어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으로 내려갔었던 것이지 무상이라고 해서 관세가 부과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결론. 무상이든 나중에 감면, 이런 애들은 감면 제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어. 면세 제도, 감면 제도 고려는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이 선제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상으로 수입되든 유상으로 수입되든 관세 자체는 부과돼. 다만 단서 규정은 감면을 혹시 고려해 볼 수는 있어. 상황이 더 나오면. 3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CD에 저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연히 수입 신고 대상이지. 과세 물건은 뭐예요? CD죠. 제세 대상이다. 여러분들 제세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모든 세금, 여러 제자거든요. 이게 한자로 여러 제자. 여러 세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 외에 여러 세금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등을. 4번 10억짜리 설계 도면을 미국 수출자로부터 전자메일로 받는 경우 관세법상 관세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얘도 맞죠. 대무역, 여기에 대무역법이 들어가면 모르지 이거는. 근데 지금 관세법이잖아요. 관세법은 물건이 국경을 넘어서 와야 돼. 되겠죠? 그래서 전자메일로 받는다면 얘는 지금 인천항, 인천공항, 부산공항, 부산세관, 뭐 광양항 이런 걸 거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관세법상 관세 부과 대상이 없죠. 왜? 수입 물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수입 물품은 유체물입니다. 자, 17번. 다음 기사와 관련된 설명 중 관세법상 잘못된 것은 자, 뭐 비양심 관세 체납자 명단 공개 2,100억에 달하네.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에는 각각의 선지가 맞는지 아닌지만 보면 돼. 1번.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 부과 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굉장히 귀한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대기업들
뭐 해외 거래처 자료 이런 것들 그런 거 자료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2번. 근데 관세청장은 1번이 비밀 유지 의무거든요. 이 1번의 비밀 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얘도 기준은 얘도 애매한 선지야. 지금 2억 원이거든. 근데 확실히 틀린 건 3번이에요. 2번은 애매한 선지고 2억 원 이상만 돼도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지에서는 5억 원이라고 해놔서 2번까지만 읽으면 2번이 정답이야. 근데 3번이 너무나 확실해. 3번. 관세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체납자 공개 예정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소명할 기회 줘야 됩니다.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체납자 공개해버려. 명예를 실추해버려.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런 제도는 없어요, 세상에. 4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은 3번이고 2번도 충분히 복수 정답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뭐 찍어야 된다? 3번 찍어야 된다. 1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입상 커스브로가 취할 수 있는 행위로 잘못된 설명은 자, 2021년 1월 5일부터 A 제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관세율 0%의 HS 코드로 수입 통관을 하였다. 그러던 중 10월 3일 서울본부 세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았고 HS 적용 오류로 인해서 뭔가 0%짜리가 아니라 뭐 7, 8%짜리가 됐었겠네요. 그래서 신고세액 부족이 발생했겠죠. HS가 바뀌면. 추징세액 2억 원을 자, 과세전 통지 받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과세전 통지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 불복 절차. 자, 과세전 통지. 이걸 받으면 뭘 할 수 있어요?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 통지가 뭐였죠? 과세하기, 말 그대로 과세하기 전에 때리는 통지. 야, 너 추징세가 2억 때릴 것 같은데 나쁘고지 내가 날리기 전에 과세전 통지라는 거 한번 해줄게. 네가 보고 네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됐다 싶으면은 적부심 신청해라는 게 요 제도입니다. 근데 과세전 통지 끝나고 결국 뭘 해요? 적부심이 안 받아들여지면 납부고지하겠죠. 적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납부고지가 결국 이게 처분이지. 2억 내라고 납부고지 때리는 게 바로 처분입니다. 근데 과세전 적부심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나는 그냥 납부고지 맞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절차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처분 받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 이건 선택이야.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고 안 하는 것. 그럼 결국 하든 안 하든 어디로 가느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 있어요. 심판이 좀 모질하네. 심사청구, 심판청구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다 안 됐을 때 어디로 가? 소송으로 갈 수 있죠. 절차는 이렇게 되죠. 자, 과세전 통지를 받았을 때 이거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임의적 전심 절차라고 해요. 그리고 하든 안 하든 결국 뭐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적부심을 신청 안 했거나 하면 납부고지가 결국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즉 처분이다. 그럼 처분을 받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임의적 전심 절차예요. 그럼 어찌됐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이의 신청 자체를 안 했거나 라고 한다면 심사청구, 관세법상 심사청구 그리고 조세심판원에게 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안 받아들여지면 소송으로 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모든 어떤 절차의 기간은 90일이 기준이에요. 이의 신청이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 그럼 심사청구까지 기간 언제까지 해야 돼? 90일. 심사청구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 그러면 언제까지 소송 진행해야 돼? 90일. 되겠죠? 이 배경 지식하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커스브로는 서울본부세관의 추징세액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죠? 가능하지. 과세전 통지 날라왔으니까. 자, 2번,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조사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아니죠? 과세전 적부심사랑 이의 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바로 과세전 통지가 왔을 때
적부심 청구 안 하면 이제 납부 고지를 때리는데 그럼 고지를 맞으면 바로 그냥 심판 청구 들어가도 돼요. 심사 청구 들어가도 되고. 2번이 틀렸네. 2번이 오답입니다. 3번 커스브루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쵸? 모든 게 다 90일이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번 커스브루는 관세법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건 맞아요. 이게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 우리 관세라든가 국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심사 청구를 통해서 조세심판원이라든가 관세청장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가르마를 타고 끝내는 게 오히려 편해.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근데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에 안 됐을 때 거기서도 불복이 발생했을 때 행정소송으로 최후로 넘어가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4번 옆에다가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써놓고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게 해놓고 있다. 외워두세요.